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열된 가계부채 문제로 기준금리가 유지된 가운데 위태로운 소비와 치솟는 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 구조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특히나 식품업계에 담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다방면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당정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가공식품 유통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TF는 지난달 출범한 뒤 약 3주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물가 관련 관계부처로부터 모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공정위에선 제조카르텔 조사과가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물가대책 TF 요청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 여부를 점검하고 농식품부도 유통 단계별 가격 전가 구조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값 2,000원을 콕 집어 언급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다음 주에는 폭염 영향 점검도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물가대책 TF는 오는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를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합니다. 당 TF 관계자는 폭염이 생산량 감소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대책을 한두 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도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농산물과 축산물, 식품, 외식 등 3개 분과로 나눠 월별 수급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정부의 세금 정책 동향도 전하겠습니다. 그간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세금 감면책이 제시됐는데 정부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막판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취재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세금이 우선순위에 꼽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관련 세금이라고 한다면 역시 배당소득세일 텐데 현재 논의 단계가 어떻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정위와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을 조세 개편의 우선순위 과제로 분류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배당과 이자 등의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부담이 최고 49.5%에서 27.5%로 줄어듭니다.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민관에서는 최대 주주의 배당 유인이 확대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벤처 등 유망기업에 대한 펀드 등의 투자 시 법인세나 소득세 부문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민간 자금이 벤처 투자 등 모험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네,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것들이 있다면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도 나올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로소득세의 기본 인적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대표적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세수 악화 등 파급 효과가 커서 우선순위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차 추경에서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까지 할 정도로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인적공제액을 18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상속세 개편도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릴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 84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보신 것처럼 세금이 걱정이지만 그 뒤의 걱정은 주로 노후 소득인 연금이 되겠죠.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미래 연금 소득에 문제가 생길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큰지 또 해결책은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일단 지금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합니다. 대학 진학과 군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인데요. 이후 25세에서 29세가 돼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섭니다. 특히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경험할 경우 한국의 공적 연금액은 정상적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30.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늦은 입직과 실업의 충격을 완화해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가능합니까? 네, 군복무나 출산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는데요. 이에 따라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 6개월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자녀를 낳는 시점부터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18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15세 이상 취업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저임금 청년이 취업할 경우 초기 1년에서 1년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해주는 최소보험료 납부 인정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표결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가지 않은 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약 80만 명의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정책 수당도 인상됩니다. 정광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의 변화 전해주시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1,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2.9% 오릅니다. 이를 월급으로 따져보면 주 40시간씩 한 달 일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더해 월 215만 6,8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09만 6천 원 수준인데 6만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근로자는 78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공무원 등을 제외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들입니다. 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뭐가 또 달라집니까? 우선 실업급여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주게 돼 있지만 법적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4천 원대에서 6만 6천 원대로 인상됩니다. 또 출산휴가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는데요. 받고 있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포함해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중소기업, 영세업체 등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국토부 장관 후보자부터 짚어보죠. 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문체부 장관에는 이번에도 기업인 출신이 지명됐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최희영 놀 유니버스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토부, 문체부 장관까지 모두 지명이 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취임 37일 만에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현재 증시 상황과 다음 주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다시 상승장을 시작한 코스피가 오늘은 오후 들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3,200선을 돌파해서 올해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0.3%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번 달 내내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했던 800선 천장을 오전 중에 뚫고 올라갔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800선 약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이 엇갈립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다소 모호한 방향성을 보이다가 현재는 확연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 주로 외국인이 전체적인 매도를 주도하는 가운데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춤했던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등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일 오르고 있는 증권주들은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2% 넘게 오르고 있고 NH투자증권도 1%대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흐름은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도 이번 주 내내 상승한 코스피의 피로도가 얼마나 될지를 놓고 견해가 다소 엇갈립니다. 대신증권은 현재 코스피 가격 구간에 대해서 공포 탐욕 지수 기준 극도의 탐욕 구간이라면서 리스크 관리와 소외된 저평가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NH투자증권은 대기 자금에 조금 더 주목하는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 예탁금 65조 원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정책 등 주가 상승 재료가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자금의 유입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증시를 끌어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후속 조치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시장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의 증시 친화적 정책 속도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기업과 소비자 관련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선불 충전금이라는 지표를 중요하게 봅니다. 고객이 나중에 편하게 쓰기 위해서 미리 충전해두는 돈으로 충성 고객 지표로도 여겨지는데 이 지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업체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선불 충전금은 1,678억 원으로 1분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1년 전인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하면 33.5% 급증했습니다. 쿠팡의 선불 충전금은 2분기 1,196억 원으로 전분기보다는 0.4% 소폭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2.4% 증가하며 1,000억 원대 충전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플랫폼들은 대체로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G마켓은 2분기 226억 원으로 1분기보다 11.3% 줄어들면서 13분기 연속으로 감소세고 쓱닷컴은 561억 원으로 6.2% 감소, 11번가는 6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쿠팡의 독주 체제인 셈인데 그럼에도 곳곳에서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불 충전 서비스 무신사 머니를 이달 공식 출시했는데요. 회원들끼리 무신사 머니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도 함께 내놨습니다. 여행 플랫폼 야놀자와 인터파크 트리플이 손잡고 설립한 롤 유니버스도 조만간 선불 충전 결제 서비스 롤머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여 매출 효과를 보기 위한 유통업계의 간편 결제 경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사회 노인이 늘고 고령층 질환도 많아지면서 보험업계에서 오랫동안 공들인 상품 중에 하나가 치매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초기에는 단순히 진단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치매 이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범위를 넓히는 모습입니다. 신성우 기자, 보험사들의 자세한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하나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보장해주는 특약을 출시했습니다. 진단 시 보험금 대신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대면 방문해 함께 신체 조작이나 대화를 하며 두뇌를 자극하는 일종의 인지교육 서비스입니다. 한 달에 4회, 1년간 총 48회의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하나손해보험 측은 보험금 대신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나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존 치매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으면 됩니다. 앞서 삼성생명도 지난해 경도 인지장애 또는 최경증 치매 진단 시 현물로 돌봄 로봇을 제공하는 특약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이 경쟁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먹거리가 줄어드는 보험 시장이다 보니 일명 액티브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하는 노인 돌봄 상품이 늘고 있는데요. 신상품, 신시장 공략에 적극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도입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등과 연계되는 서비스형 상품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인데요. 특히 금융당국이 고령화 사회 속 보험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최근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지속된 가운데 관련해서 온열 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기후보험의 수혜자가 4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위기가 성큼 다가오면서 좀 더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경기도에서 도입된 기후보험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의 수혜자는 그제까지 38명입니다. 이 중 28명이 온열질환 관련 진단비 등을 타갔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나 댕기열 등 감염병에 걸리면 진단비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경기도민은 하나손해보험에 진단서 등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 보험금을 신청하고 3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폭염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보험업계와 지수형 기후보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폭염경보 등 기후보험 운영 지침에 따라 야외 근로 현장에서 작업이 중지되면 그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 금액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농어업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로 폐기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병충해 등을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농작물이나 임산물, 가축, 수산물을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인데요.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52.1%가 가입돼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달 초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5%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12.8%, 승용차가 13.3% 늘었고 선박은 134.9% 급증한 가운데 반면 석유 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줄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10대 주력 수출 업종의 150개 기업 가운데 38.7%가 수출 채산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과 일반 기계, 석유화학 등 7개 업종에서 악화 전망이 더 높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5회 유통상생대회를 열고 우수 상생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등 1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활로를 못 찾는 중소기업들과 해외에도 폭넓은 유통망을 가진 유통 대기업이 시너지를 같이 낸다면 패션 소상공인들을 도와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동반 성장을 해오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 표창은 갤러리아 백화점과 G마켓에 돌아갔고 AK플라자와 11번가, 롯데온과 이마트, 무신사가 상생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습니다.